야, 너 우리 집 남는 방에서 살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때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데려다 쓴 거잖아. 맞다. 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거들었잖아. 완전 우리 집 반쯤 식모였지. 뭐 하하.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왜 사실인데 뭐? 이제는 어린 시절 추억이잖니? 갑자기 정색하니까 어색하잖아. 근데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옷도 단정하고 여전히 그 조용한 분위기 그대로네. 참 정이답다. 그 시절, 난 그냥 숨 쉬듯 눈치 보며 살았어. 너희는 그게 추억이었겠지만, 나한텐 악몽이었거든.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가난하다며 놀렸던 친구들을 성공 후 다시 만나게 된 윤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전통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오래된 골목 끝자락. 해가 지면 골목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마당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던 그곳에서 윤정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없었다. 아니, 정인애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와 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지의 집, 그러니까 그 집 마당 끝에 덩그러니 붙어 있는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아야 했다. 그 집 주인은 지역 농협조합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부녀회장이었다. 그들의 자녀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을 전전하며 매일같이 바쁘게 살았고 어른들은 돈내 잔치며 모임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심축에 서 있었다. 정희의 어머니는 그 집의 가사도우미였다.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고 명절이면 아궁이 앞에서 온종일 전을 부쳤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정희는 늘 어머니의 뒤를 따라다녔고 어머니가 고개를 조아리면 자신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렸다. 남의 집 남는 방. 그게 정희가 자란 공간이었다. 문틈은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는 자신이 덮던 이불을 정희에게 덮어주었고 자신은 코트를 덮고 잠들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작은 양동이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받아내야 했고 반찬이 모자라면 주방에서 남는 나물 좀 달라라고 말해야 했던 어머니의 그 쑥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났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그 집 딸 민정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정희는 항상 교실에서 한 발 뒤에 있었다. 민정이는 반 아이들에게 간식이며 문구 세트를 나눠주며 중심에 있었고 정희는 그걸 멀찌감치서 바라만 봤다. 쉬는 시간마다 너는 왜 항상 조용해? 그 집에 살지. 엄마가 그러던데. 라며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말은 어린 정희에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꽂혔다. 그래도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고무장갑과 거칠어진 손등을 보며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곤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 한켠에 앉아 책을 읽었고 책장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조그마한 라디오를 틀어 세상 밖 소식을 들으며 마음을 키워갔다. 그 시절 정희에게 집이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불청객의 임시 거처 같은 곳이었다. 소리내어 웃을 수도 없고 늦잠 한 번 잘 수도 없었다. 조심히 걷고 조심히 말하고
항상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얹혀 살면서 왜 저렇게 당당하냐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겨야 했기 때문이다. 어린 정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자랐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어디까지가 허락된 행동이고 어디서부터가 선 넘는 행동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 덕에 정희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눈치를 잘 보는 아이로 자랐고 주변 어른들에겐 얌전하다, 예의 바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슬픔과 외로움이 깊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바닥에서 자라지만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언젠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을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아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방을 나가 내 이름이 붙은 문패를 단 집에서 살겠다. 그 다짐 하나가 정희가 자신을 버티게 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세상에서 아무도 정희를 믿지 않아도 그녀만은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 아무리 좁고 어두운 방일지라도 그 안에서 꺼지지 않은 희망 하나를 키우며 윤정희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안동은 생각보다 좁은 동네였다. 정희가 살던 그 좁디좁은 방 하나의 존재도 어머니가 누구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커다란 유리병 속에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한 사람의 사정이나 비밀은 곧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었다. 정희와 같은 또래 아이들 중에는 유독 잘 나가는 집 자식들이 많았다. 누가 어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느 집 아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고 어떤 친구는 서울로 조기 유학을 간다는 소식까지 돌았다. 그 중심엔 늘 정희의 동네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 딸 또는 어디 회장님 아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신을 소개받았고 그 이름만으로도 대접받았다. 반면 정희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저 아, 그 집에 얹혀 사는 아이. 라는 말로 불렸다. 학교에 가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정이, 수연이, 재영이 같은 친구들은 늘 최신 가방을 메고 다녔고 매 학기마다 바뀌는 캐릭터 필통과 펜을 자랑했다. 학년 초 교실 한가운데에서 새 책 냄새 풍기며 교과서를 싸는 친구들의 손엔 항상 반짝이는 시트지와 고급스러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정희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지로 책을 싸곤 했다. 누군가 물어보면 이게 더 튼튼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했다. 급식 시간이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도시락을 싸오는 날이면 친구들의 도시락은 계란말이, 장조림, 소시지 볶음처럼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만 정희의 도시락에는 늘 김치 한 종류나 멸치볶음뿐이었다. 친구들이 야, 너희 집은 왜 반찬이 항상 그거야? 라고 물을 때면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말없이 젓가락만 움직였고 때론 그냥 급식을 먹지 않고 돌아서는 날도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그들과의 관계에서 정희가 철저히 하위 포지션에 놓여 있다는 감각이었다. 놀이터에서 놀던 어느 날 민정이 무심히 말한 적이 있었다. 너는 우리 엄마가 없으면
밥도 못 먹는 거잖아? 그 말은 아무도 웃지 않았고 정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정희는 이 아이들과의 우정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학원이 끝난 뒤 친구들은 늘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고 정희는 슬쩍 발길을 돌렸다. 같이 가자고 부르는 말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친구들은 정희가 함께 있을 때보다 없는 쪽을 더 편하게 느끼는 듯했다. 집이 가까워 같은 길을 걷는 날조차 정희는 친구들보다 몇 걸음 뒤에 떨어져 조용히 따라가기 일쑤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 생일 초대는 당연히 없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생일 파티를 열던 시기에도 정희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그 집의 구조를 아는 친구들이 일부러 피하기라도 하는 듯 정희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끼리 모여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정희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며 눈물을 참아야 했다. 가끔은 정희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 아이들처럼 태어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아무리 착하게 굴고 노력해도 저들처럼 다정한 시선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어린 마음에 찾아든 비교는 독처럼 마음을 잠식해갔고 정희는 점점 더 자신을 작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엔 언젠가 반드시 자신도 누구 딸이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은 한때 친구들에게 느꼈던 부러움과 열등감, 소외감, 상처들을 모두 내면의 연료로 바꾸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던 정희는 어릴 적부터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3. 너 우리 집 남는 방에서 살았잖아. 그 말은 누가 먼저 꺼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기에 그 말은 정희의 성장과 함께 몸에 새겨진 문장처럼 늘 따라붙어 있었다. 마치 윤정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별명 같았다.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맞아. 우리 그 집에서 같이 놀았었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그 말은 우리와 달라는 선언이었다. 너는 손님이 아니라 얹혀 사는 사람, 너는 도움받는 입장이라는 계급 표시였다.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던져질 때마다 정희는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철썩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아니었다. 과거를 떠올리는 추억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정희를 여전히 그 시절, 그 작은 방에 묶어두려는 족쇄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은 놀랍도록 자주 등장했다. 한 번은 교실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 친구들이 가족 자랑을 하며 서로의 집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정희가 가만히 듣고만 있자 누군가가 물었다. 정희는 집이 어디야? 그 말에 누군가가 먼저 끼어들었다. 정희? 걔 우리 집에서 살았지. 걔네 엄마가 우리 집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남는 방 쓰게 해줬지? 그 말에 친구들은 오, 진짜? 하며 놀라워했고 정희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 말은 장난처럼 가볍게 나왔지만
교실 안에 퍼진 웃음 속에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말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의를 규정짓는 기억의 프레임이 되었다. 친구들에겐 정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정의는 그저 어릴 적 우리 집 남는 방에서 살던 애일 뿐이었다. 마치 과거의 그 좁은 공간이 정의의 존재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따금 정의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어른이 되어 성공한 삶을 살아도 이 사람들에겐 영영 그 좁은 방 안에 있는 아이로만 남는다면 어쩌지? 아무리 달라진 현실이 있어도 마음속에 박힌 그 말 한 줄 때문에 여전히 남의 집 아이로 기억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발버둥 쳐야 하는 걸까 하고, 무엇보다 아팠던 건 친구들이 그 말을 상처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단지 우리 예전에 같이 살았었잖아. 라는 추억을 꺼낸다는 식이었고, 그 안에 깃든 무심함은 정의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 넣었다. 그 말은 웃으며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의에게 그 말은 자신의 존재가 가장 작고 무력했던 시절의 상징이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던 차가운 장판 위에서 숨죽여 울던 기억과 함께 존재하는 문장이었다. 그래서 정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꼭 보여주겠다고. 얹혀 살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란 걸. 너희가 기억하는 정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윤정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 속에서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은 정의의 마음 한복판에 박힌 못이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누군가 그 목 근처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숨겨둔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가장 강렬한 이유가 되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윤정이는 서울행 새벽 첫 기차에 몸을 실었다. 허름한 보따리 하나, 손엔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몇 조각이 담긴 반찬통 하나. 친구들이 대학교 새내기 생활을 준비하며 기숙사며 원룸을 알아볼 때 정희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판기 커피보다 더 값싼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구로의 한 다세대 주택. 습기 찬 벽과 형광등 하나뿐인 좁은 방에서 정희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팔에 알이 박히고 손바닥이 갈라졌지만 한숨 한 번 쉴 틈 없이 곧장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희는 야간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낮엔 일을 하고 밤엔 교실로 달려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강의를 들었다. 대학 생활은 로맨틱한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친구들과의 회식이나 MT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마감 시간 가까운 마트에 들러 유통기한 임박한 식빵을 사고 방에 돌아와 찬물로 씻은 뒤 책상 앞에 앉는 게 그녀의 하루 일과였다.
그래도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릴 적 마음속에 박힌 그 말, 너 우리 집 남는 방에서 살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틈나는 대로 노트에 생각을 정리했고 자취생활 중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일하는 곳에서 고객들이 자주 찾는 제품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메모해 두었다. 택배 상자에 담긴 수천 개의 생필품을 포장하면서 그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팔려야 잘 팔리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희에게는 하나의 시장 공부였다. 20대 후반 정희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방 한 구석에서 시작한 생활용품 유통 사업은 처음엔 조그만 온라인 마켓 판매로 시작됐다. 재고가 없어 위탁 배송부터 시작했지만 포장부터 고객 응대까지 모두 혼자서 해냈다. 후기 하나가 달릴 때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고, 별 하나가 떨어지면 밤새 고민하며 원인을 분석했다. 그녀에겐 그 별점 하나, 한 줄의 후기가 자신의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 듯한 절실함이 있었다. 자본도 인맥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정희는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새벽 배송을 위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길을 달렸고, 창고에서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묵묵히 물건을 옮겼다. 택배 기사들이 이름을 외울 정도로 부지런했고, 거래처 사장님들조차 이만큼 꼼꼼한 사람은 처음 봤다. 라며 신뢰를 보내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작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수많은 고객의 신뢰를 얻었고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30대 초반 정희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다. 제품 라벨에 윤정이라는 이름 대신 어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 브랜드명을 지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정직한 생활용품을 표방하는 중소기업이 탄생했다. 사무실은 여전히 작았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회사는 매해 조금씩 매출을 늘려갔다.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되었고 고객들의 리뷰에는 믿고 사는 브랜드, 사장님 철학이 느껴지는 제품이라는 말이 달렸다. 누군가 보기엔 그저 작고 평범한 회사일지 몰랐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집 남는 방에서 얹혀 살던 아이가 세상을 향해 증명해낸 하나의 대답이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인생의 반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저 운이 좋았어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났죠.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정희만은 알고 있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버텨야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자신이 비로소 남의 집 아이가 아닌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일에 집중하고 있던 정희는 메일함 속에 도착한 한 통의 봉투를 발견했다. 익숙한 손글씨로 적힌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정성스레 꾸며진 카드 안쪽엔 큼지막한 글씨로 초등학교 6회 동창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장소는 안동, 날짜는 다음 달 토요일. 몇몇 친구들의 이름이 주최 측 명단에 적혀 있었고 정희도 초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다.
동창회라는 단어는 오래된 기억 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먼지를 일으켰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창회, 안동. 그 단어들이 뿜어내는 묘한 감정은 단순한 회상도 기대도 아니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펼쳤다. 함께했던 그 시절, 그 소중한 우정을 다시 한번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장은 분명 따뜻했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과연 그 소중한 우정 속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던가? 아니, 그 시절을 소중했다고 말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 되묻고 또 되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어렴풋이 하나의 바람이 생겨났다. 이젠 나도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해도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선택한 인생, 혼자 일군 성취,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자리에서 서 있는 지금의 자신이라면 과거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조심스레 올라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 집에 남는 방에서 자신을 비웃던 이들이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꿋꿋하게 견뎌낸 어린 윤정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일정을 비워두고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동창회가 열리는 날 아침 단정한 원피스에 검정색 코트를 걸쳐 입고 서울역 플랫폼에 섰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고 구두를 신고 새벽 택배를 나르던 자신이 떠올라 잠시 웃음이 났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내밀고 직원들과 회의를 주도하는 자신이 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이 이토록 기특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기차는 느릿하게 경북의 풍경 속을 달려갔다. 창밖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흐르고 군데군데 논밭 사이에 놓인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귀가하던 길목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길을 다시 걸을 생각에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고향이란 단어는 언제나 마음속 깊은 그늘을 흔들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가방을 꼭 끌어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낯설고도 익숙한 공기, 추억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공기였다. 눈앞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구불구불한 길과 오래된 간판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길가에는 여전히 군것질거리를 팔던 아주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맞은편 찐빵집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희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곳에 다시 서 있었다. 가방 속엔 명함이 몇 장 들어 있었고 정희는 그것이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증명해줄 무언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고요히 떨리고 있었다. 누구를 만나게 될까? 민정이는 수연이는 예전처럼 웃으며 자신을 맞아줄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자신만을 기억한 채 똑같은 말들을 반복할까? 그 모든 가능성을 품은 채 윤정이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어릴 적 그 좁은 방에서 다짐했던 말. 언젠가는 나도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그 다짐을 품고
그녀는 20년 만에 안동 땅을 다시 밟고 있었다. 동창회가 열린 장소는 안동 시내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이었다. 정희가 살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처음 가보는 곳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입구엔 초등학교 6회 졸업생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입구를 들어서자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정희의 눈에 들어왔다. 수연이, 민정이, 재영이, 그때 그 얼굴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조금씩 빠졌어도 웃는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야, 너 윤정이 맞지? 가장 먼저 민정이가 소리를 질렀다.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먼저인 목소리였다. 뒤이어 다른 친구들도 몰려들며 하나같이 감탄을 쏟아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도 넌 항상 조용하고 착했어. 지금도 예전처럼 순하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가슴을 스쳤다. 예전처럼 순한의 그 말 속에는 아직도 자신을 그 시절의 정의로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삶이 바뀌어도 이들에겐 윤정이는 여전히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리로 안내받아 앉으니 민정이와 수연이가 양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레 회상의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나? 너 우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아직도 너 예뻤다고 말해. 맞아. 맞아. 그때 너 진짜 말 잘 들었어. 공부도 곧잘 했지. 근데 조용해서 애들이랑은 많이 못 어울렸지? 민정이는 자신의 기억 속 정의를 들춰내며 마치 옛날 앨범을 자랑하듯 웃었다. 수연이는 한술 더 떠. 지금은 뭐해? 결혼은 했어? 라고 물으며 관심을 가장한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정희는 부드럽게 혼자 살고 있어. 생활용품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아, 그래? 그럼 지금도 열심히 사는 거네. 역시 정의는 성실했지. 그 말 역시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뉘앙스 속엔 미묘한 단절감이 있었다. 마치 그래도 넌 아직 우리보다 아래에 있겠지라는 암묵적인 인식이 묻어 있는 듯 했다. 아무도 그녀의 현재를 깊이 묻지 않았고 성공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리 때는 그랬지 하며 끝없이 과거 회상에만 몰두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정이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흘러나왔다. 진짜 너희 엄마 없었으면 우리 집 식구들 다 불편했을걸. 빨래며 반찬까지 너도 많이 도와줬잖아. 기억나지?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정희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손이 멈췄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문틈 사이로 바람 들어오던 좁은 방과 어머니가 엎드려 아궁이 불 지피던 장면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옆에서 초등학생 정희가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던 그 겨울의 어느 날, 그 기억은 정희에게 단지 과거가 아니라 견디며 살아낸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그것은 그저 재밌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정희는 웃었다. 억지로가 아닌 담담하게. 그들의 말에 화내고 싶지도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그 순간 느껴지는 씁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피로처럼 가슴 안에 차올랐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아무리 자신이 변해도 이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윤정이는 여전히 그 시절 우리 집 청소 도와주던 아이로만 머물러 있었다. 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있었다. 그날 밤 안동을 떠나는 막차 기차는 적막했다. 정희는 객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기차의 진동이 몸을 잔잔하게 흔들었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고향 땅에서의 몇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 안에 스쳐 지나간 감정과 기억은 너무나도 오래된 것이었고 무겁고 진했다. 정희는 가방 안에서 조용히 명함 지갑을 꺼내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윤정희 대표이사 주식회사 소담리빙. 깔끔한 로고와 이름, 그리고 정희가 지난 수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은 종이 한 장.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 명함은 친구들 중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정희 자신의 가저치였다. 식당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정이는 여전히 집안 자랑에 바빴고 수연이는 남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화장과 옷차림은 세련되었지만 말투와 이야기의 주제는 여전히 누가 누구 덕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같은 이야기뿐이었다. 친구들은 그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고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해석하고 정의를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의는 그 속에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의 말에서, 웃음에서, 눈빛에서 어쩐지 어색한 허세와 작은 허기가 비춰졌기 때문이다. 부유했던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부모의 그늘 속에서 잠시 반짝이기만 했던 이름들, 하지만 그 뒤엔 스스로 일군 삶의 흔적이 없었다. 어느 순간 정희는 그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직감했다. 나는 정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나는 그들과 달라. 비좁은 방 얹혀 살던 시절, 어머니의 손등, 찬물로 씻던 저녁들, 식당 주방에서 튄 기름 자국, 새벽 택배 일하며 들었던 첫 고객의 잘 받았습니다라는 메모 한 줄. 그 모든 시간이 그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의 도움도 아니었고 누군가 물려준 길도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살아냈고 홀로 길을 개척했고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실이 말없이 그녀를 뜨겁게 만들어 주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졌고 멀리 안동의 불빛이 점점 사라져갔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롯이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인정이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충분히 잘해왔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마음속의 못 하나가 툭 하고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그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어릴 적 윤정이가 아닌 지금의 윤정이로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가슴 깊이 느꼈다.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사람의 깊이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과거를 떠올릴 땐 함께했던 이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